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바다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오세라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자식을 너무 믿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진호 하나만 믿고 살아왔어요. 진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진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와 진호는 정말 끈끈한 모자지간이 되었어요. 힘든 시절이었지만 진호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는 서름을 내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다행이야.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고 졸업하고는 해운 관련 회사에 취직했어요. 바다와 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자주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취미를 계속 이어갔어요. 진호가 3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는 게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효자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특히 바다로 낚시 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도 바다 좋아하시죠?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배 멀미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진호가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익숙해졌어요. 바다 위에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도시 생활에 지친 저에게는 바다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진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더라도 어딘지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진호야, 요즘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전부터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투자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엄마는 그런 것보다 적금이 안전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호가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은 적금만 가지고는 돈이 늘지 않아요. 제가 알아본 건데 정말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쯤 진호가 갑자기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바다로 낚시 가실래요? 오랜만에 멀리 나가서 큰 고기 잡아봐요. 오랜만에 진호가 먼저 제안하는 거라 반가웠어요. 그래, 좋지. 엄마도 바다 그리웠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진호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약속한 그 주말,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새벽 5시였는데, 엄마, 좋은 자리로 가려면 일찍 나가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것 같기도 했어요. 진호야, 너 괜찮니? 얼굴이 좀 굳어 보인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는데 그날따라 배가 평소보다 컸어요. 왜 이렇게 큰 배를 빌렸니? 물어보니까 오늘은 좀 멀리 나가려고요.
큰 고기가 있는 곳으로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다로 나가면서도 진호는 계속 뭔가에 신경 쓰는 듯 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엄마한테 못할 말이 있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호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특별한 날이라니 무슨 특별한 날인지도 모르겠고 끝까지 같이 가자는 말도 평소에는 안 하던 말이었거든요. 뭔가 마지막인 것처럼 들렸어요. 배는 계속 바다 깊숙이 들어갔어요. 평소 낚시할 때보다 훨씬 멀리 나가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야? 돌아갈 때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엄마. 오늘만큼은 멀리 가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낚싯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미끼도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마치 낚시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요. 진호야, 낚시 안 하고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조금 더 가면 해요라고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진호가 갑자기 배를 멈췄어요. 여기서 할까요? 그런데 그 말투가 낚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들과 함께 바다에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까 싶었어요. 하지만 설마 제 아들이 저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때서야 정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도 저는 진호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라는 게 자식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설마 내 아이가 그럴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호를 믿으려고 했거든요. 배가 완전히 멈춘 후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낚시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진호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따뜻하고 착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결심한 듯하고 어딘지 절망적인 표정이었거든요. 진호야, 왜 그런 표정을 하니?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진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진호야, 엄마한테 무슨 말이든 해봐. 저는 아직도 진호를 달래려고 했어요. 제 아들이 설마 저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호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야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절망과 결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진호야,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봐. 저는 점점 불안해져서 진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호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저를 강하게 밀었어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배 뒤쪽으로 넘어졌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대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의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충격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거든요. 제가 35년 동안 온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였어요.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서 숨이 막혔어요. 짠맛과 함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물 위로 올라와서 헉헉거리면서 배를 봤는데 진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진호야, 진호야.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엄마를 끌어올려줘. 하지만 진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한 듯한 차가움도 있었어요. 저는 헤엄을 칠 줄 몰라요. 우리 세대 여자들 중에 수영을 배운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계속 진호를 불렀어요. 진호야, 제발. 엄마 좀 구해줘.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진호는 오히려 배의 엔진을 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바다에 버리고 떠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호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요. 낚시를 핑계로 저를 바다 한가운데 데려와서 죽이려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키운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계속 왜?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배가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바닷물도 계속 마시게 되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굵은 밧줄이 제 몸에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근처를 지나가던 어선의 그물 밧줄이었어요. 저는 그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살고 싶다는 본능 때문이었죠. 밧줄에 매달려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저를 건져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이 있네. 빨리 올려. 어부들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깨어났을 때는 작은 어선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바다에 빠지셨어요? 어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배에서 떨어졌어요. 겨우 이렇게만 말할 수 있었어요. 어선은 가까운 항구로 향했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진호가 그런 짓을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죽을 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깨어난 것 같았거든요. 35년 동안 맹목적으로 믿었던 아들의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을 너무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지켜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바다에서 저는 두 가지를 잃었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과 순진한 마음을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얻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요. 이제 저는 왜 진호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저는 진실도 함께 건져 올렸어요.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큰 충격을 받고 나면 한동안 현실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항구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 저를 바다에 던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를 구해준 어부분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특히 최명호라는 선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6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해 오신 분이었어요. 할머니,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명호 선장님이 저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옷도 갈아입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명호 선장님은 저의 상황을 듣고 나서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자 사기 같은 데 빠져서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호가 몇 달 전부터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게 생각났거든요. 혹시 진호가 무언가에 빠져서 돈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호 선장님,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명호 선장님과 함께 진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다니는 회사, 최근 활동, 그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거든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진호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자주 올라와 있었어요. 할머니, 이 여자분 아세요? 명호 선장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진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명호 선장님이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진호가 최근 선박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큰 돈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2억 가까운 돈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호 선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에요. 그런 빚을 진호가 혼자 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할머니 명의로도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명호 선장님의 다음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진호가 저에게 투자를 권했는지, 왜 그날 바다로 데려갔는지, 왜 저를 물에 던졌는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명호 선장님, 혹시 아들이 저의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닐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명호 선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요즘 이런 보험금 살인 사건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특히 빚에 몰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 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35년 동안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녀석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며칠 더 조사해 본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진호에게는 윤지혜라는 연인이 있었고 둘이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보험금으로 배를 사서 외국으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명호 선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저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선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35년 동안 진호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했거든요. 명호 선장님은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니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진호와 지혜가 만나는 곳을 알아내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였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식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진효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희 재산과 보험금을 사랑했다는 걸요. 35년간의 모성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죽었다고 믿고 있는 아들과 그 여자가 제 보험금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린호가 저를 죽이려 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명호 선장님과 함께 며칠간 진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진호는 의외로 평온해 보였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호 선장님이 조사에서 알아낸 정보였어요. 진호와 윤지혜라는 여자가 자주 만나는 곳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희는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의 동향을 살펴봤어요.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진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바다에 던진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진호가 아니었어요. 훨씬 밝아 보였고,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했어요. 명호 선장님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 밖에서 지켜봤고요. 멀리서도 그들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 정도 후 명호 선장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 안에서 들려드리게요. 차 안에서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과 그 여자가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지혜야, 이제 정말 자유야.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보험금 나오면 우리 계획대로 배 사서 동남아시아로 갈 수 있겠어요. 지혜라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응. 3억은 나올 거야. 그 돈이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빚도 다 갚고 남을 거고. 그들은 제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35년 동안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죽음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낚시하다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거라고 할 거야. 바다에서는 시신 찾기도 어려우니까 실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진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저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수습할지까지 다 준비해 둔 거였죠. 새로운 배는 언제쯤 살 거예요? 지혜가 또 물어봤어요. 보험금 나오는 대로 바로 사자. 그리고 1년 정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동남아시아 어느 섬에 정착하는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제가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악한 인간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호 선장님도 녹음을 들으면서 혀를 찼어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네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배를 사러 가는 모습이나 보험금을 신청하는 모습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진호가 정말로 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문의하기까지 했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예요. 더 늦으면 저 사람들이 정말 도망갈 수도 있어요. 명호 선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호와 지혜가 이미 새로운 배를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계약금까지 넣었다는 거였어요. 제 보험금이 나오기도 전에 말이에요. 어떻게 계약금을 낼 돈이 있었을까요? 제가 의아해하니까 명호 선장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알고 보니 진호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저희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였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내일 배를 보러 간다고 해요. 그때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일 것 같아요. 명호 선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들이 제 보험금으로 배를 사러 가는 현장을 잡으면 그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진호와 지혜는 정말로 배를 보러 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눴어요. 이 배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해요. 보험금 나오는 대로 잔금 치르고 바로 출항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진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고는 하면서도 결국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요. 명호 선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합시다. 제가 직접 나서서 저 악한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어요. 진호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죽이려 한 살인자일 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일을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명호 선장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을 때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녹음 파일들과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형사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를 조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멀쩡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살아 있었어.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바다에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내 양심이야. 그 말을 하면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호와 지혜가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진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엄마, 오해예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틀어주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라는 부분이 나올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진호야, 왜 그랬니?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는 끝까지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는 거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죄책감보다는 자기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증인석에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증언했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죠. 녹음 파일, 보험금 신청 기록, 진호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기록들까지. 모든 게 진호의 계획적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지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둘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진호는 살인미수죄로 7년형을 받았고 지혜는 공범으로 3년형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던 날 진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도 원망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명호 선장님과 함께 바다 환경보호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바다가 저를 두 번째로 태어나게 해준 곳이니까 이제는 바다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해안 정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진짜 가족을 만난 거예요. 명호 선장님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 주거든요. 명호 선장님이 가끔 그러세요. 세라 씨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지켜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도 있어요.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식들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투자 제안을 한다거나, 갑자기 보험을 들라고 한다거나,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명호 선장님 같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계속 참고만 살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해치지 않아요.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고 오세라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때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 끔찍한 경험이 없었다면 진호의 진짜 모습도 몰랐을 테고 명호 선장님 같은 좋은 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진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드시거나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1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저를 구해주신 명호 선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고 새로운 삶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요.